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함께 걸었다 입니다. 지은이는 마사백, 옮긴이는 박여진,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지은이 마사백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프 코치이며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걸었다. 이 책은 세계 지성들이 극찬하는 불멸의 고전, 신곡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로 온전한 삶을 되찾아가는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인생 중반 갑자기 찾아온 불안과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단테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신곡일까요? 저자는 신곡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며 더 나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매우 강력한 지침서라고 보았습니다. 신곡은 글쓴이이자 주인공인 단테가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영원한 연인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로마 제국 역대 황제와 교황들, 플라톤과 위대한 철학자, 제우스를 비롯한 신화적 존재까지 여행길에서 만나는 숱한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인간사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걸었다. 이 책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신곡을 들여다보고 인생 2막을 위한 삶의 철학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4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막 어두운 과거의 숲, 2막 지옥편, 3막 연옥편, 4막 천국편입니다. 이 중에서 몇 군데를 발췌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함께 걸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숲에서 길을 잃다. 우리를 사로잡는 수많은 모험 이야기처럼 단테의 신곡 역시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길의 한 중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삶의 어느 순간에 고든 길에서 벗어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네. 어떻게 그 숲에 가게 되었는지, 고든 길에서 벗어났을 때 무얼 하고 있었는지, 고든 길을 벗어나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정보는 안개처럼 흐릿하다. 단테가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자신이 홀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는 점이다. 살다 보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 인생을 망쳤다는 느낌이 돌연 밀려올 때가 있다.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직장생활, 인간관계, 현재 자신의 모습 등 모든 것이 불현듯 낯설게 느껴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른 채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을 때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 퇴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던 사람과 죽도록 싸우고 돌아섰을 때 문득 공허한 순간이 찾아온다. 그 텅 빈 순간을 응시하며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여긴 어디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원래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이는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뭐라고 설명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불안과 불만에 휩싸인 고객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저도 제 목적의식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정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제 열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져요. 가끔은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깊은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길을 잃은 것뿐이다. 우리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곳에 치닫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와 문화를 통해 좋은 사람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보상해 주는 것들을 기대한다. 행복, 건강, 번영, 진정한 사랑, 견고한 자존감. 하지만 이 등식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닌지,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은 점점 아득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숲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수없이 만났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내과 의사인 짐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친 나머지 병원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잡지사 기자인 에블린은 집에서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지만 직장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나중에는 단순한 문장으로 된 글 한 문단조차 정리하기 힘들었다. 네 자녀의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프레는 부모들과 약속해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날이나 학교 행사 등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점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결국 온 가족이 겁먹은 말들처럼 그네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되었다. 이들 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안개 자욱한 불모지로 너무 멀리 나왔을 뿐이다. 나는 이 모호하고 흐릿한 영토를 잘 안다. 나도 그 어두운 과거의 숲에 수없이 갔다. 하도 많이 가서 거기에 핫도그 가게를 차려도 될 정도다. 어릴 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자였다. 독실한 모르몬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종교의 모든 규율에 엄격하게 복종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버드는 내 삶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는 믿음을 주었다. 즉 집에서는 독실한 모르몬교인 척했고 학교에서는 이성적인 무신론자인 척했다. 이 완벽한 전략은 어디서나 통했다. 내가 꼼짝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느 날 나는 말 그대로 온몸을 꼼짝하지 못했다. 한창 성숙한 나이인 18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연부조직 통증에 온몸을 덮쳤다. 아무 곳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먹어대기 시작했다. 자제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자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결국 학교는 1년 휴학해야 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약하디 약한 한 줄기 햇빛이었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수많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절망에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혼란과 절망감은 우리의 내적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경로 이탈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알리는 신호다. 우리 삶이 길을 잃었음을 알려주려는 최선의 의사표현이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생겨난 고통이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며 관심을 끄는 것이다. 어두운 과거의 숲 증후군.
어쩌면 당신도 진실의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접어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결과로 생겨난 고통이 너무 미미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한정 경로를 이탈할 순 없다. 잘못 들어선 길로 계속 갈수록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빨리 경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과거에 그런 증상을 경험해 보거나 어쩌면 지금 그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증상들을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거듭 말하지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우리 삶이 길을 잃었음을, 제 방향을 찾아야 함을 알리는 방식인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찾아온 진실이다.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 정신적 고통. 신곡에서는 컴컴한 과오의 숲에서 길을 잃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사나운 육식동물이 단테를 공격한다. 처음에는 날렵한 표범이 나타나고 다음에는 굶주린 사자가 나타난다. 공포에 질린 단테는 이렇게 말한다. 공기마저 부르르 떠는 듯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가세한 늑대를 본 단테는 비통한 절망감에 빠져 모든 희망을 잃고 주저앉고 만다. 공궁함, 공포, 좌절이 밀려든다. 어두운 과오의 숲을 정처 없이 헤맬 때 당신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감정의 상태도 이럴 수 있다. 나도 온전함에서 엇나간 길을 헤맬 때면 감정의 괴물이 곧장 덤벼들곤 한다. 진실에서 한 걸음 멀어질수록 탐욕과 불안, 초조함이 찾아온다. 경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감정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집착과 공포, 절망이 된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온전함에서 벗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나쁜 감정을 느끼며 이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도 나도 불안한 우울을 향해 나아간다.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적개심이 직장 동료나 가족, 심지어 연락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뻗치기도 한다. 소개팅 자리나 가석방 청문회 등 가장 자신감 있고 잘 보이고 싶은 특별한 순간에 공황 발작이 찾아오기도 한다. 부정적 감정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찾아올 때면 단테가 숲에서 만난 야수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도록 노력해보자. 그 야수들은 진실함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질 때마다 나타나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부정적 감정들이 떨쳐지지 않는다면 온전함에서 멀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챌수록 더 잘 회복할 수 있다. 컴컴한 과오의 숲에 오래 머물다 보면 실제로 몸까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 만나기. 기쁨의 산비탈에서 달아나던 단테는 어두운 숲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를 보게 된다. 단테는 그 존재를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좀 더 적절한 표현을 찾자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유령이었다. 베리길리우스로 더 잘 알려진 로마의 시인 푸블리우스 베리길리우스 마로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단테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었다는 점이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자신을 소개한 뒤 왜 기쁨의 산을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단테가 피에 굶주린 늑대를 가리키며 저 늑대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대답하자 베르길리우스는 상황을 다 이해한 듯 단테에게 어둠의 숲을 벗어날 다른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단테가 가고자 하는 길의 동반자이자 안내자라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한다. 스승을 만나는 법. 인생의 스승을 만난다는 건 어쩌면 꿈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단테는 최악의 순간, 인적 없는 외딴 곳에서 우연히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유령을 만났다.
게다가 그 유령 시인은 단테에게 길을 안내해 줄 시간과 의향이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정말 일어난다. 나는 내 삶에서 내 고객들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수도 없이 봤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스승이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 호련히 나타나 도움을 주는 기적 말이다. 실제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읽으며 그를 처음 만났다. 독서는 내게도 인생의 스승 대부분을 만나게 해준 방법이다. 내 고객들 역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 책장에서 툭 떨어지듯 나타났다는 말을 자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세계 곳곳의 신화와 전설을 탐구하던 중 이야기 속 영웅이 모험을 받아들이고 길을 나설 때 곧 멘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두운 과거의 숲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숲을 빠져나오려 노력했지만 기쁨의 산을 오르느라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이 야만스러운 짐승처럼 집요하게 덮칠 때 우연히 스승을 만나곤 한다. 이 시점에서 혼자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과오들은 대부분 심리적 사각지대에 잠복해 있다. 이 사각지대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가진 누군가는 우리가 놓친 곳을 발견해 바로잡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특별한 스승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그 스승은 우리 영혼의 인도자이자 정신적 스승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어떤 스승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정신적 스승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견을 들려주어 우리가 의식 깊은 곳에서 지혜를 찾도록 도와줄 뿐이다. 베르길리우스도 단테가 낙원에 이르는 모든 길을 낱낱이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리를 깨달으려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영혼의 스승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진실을 감지하는 내적 능력을 찾도록 돕는 것뿐이다. 그렇긴 하지만 컴컴한 과거의 숲을 헤맬 때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를 때 꼭 필요한 존재가 스승이다. 그러니 스승이 누구인지 기민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스승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스승 알아보는 법. 정신적 스승이 항상 우리의 예측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선생님처럼 괴상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스승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스승은 책이나 노래, 심지어 동물이 될 수도 있다. 크나큰 깨달음을 재빨리 깨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겪은 강렬한 경험도 스승이 될 수 있다.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독특한 방식으로 뭔가를 배우게 된다. 영화를 보다가 문득 뭔가를 배우기도 한다.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평소 경멸했던 사람 덕에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다. 돈에 집착하는 유명인사가 폰지 사기로 돈을 잃더니 며칠 후 거대한 저택이 불에 타 전소되는 일을 겪기도 한다. 자기애가 강한 의사가 늘 치료해왔던 바로 그 병에 걸려 환자의 입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우리의 통제 능력을 훨씬 벗어난 곳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어떤 힘이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힘은 분명 위대한 정신적 스승이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그를 죽여라. 선불교 임재선사의 말이다.
이 말은 정말 길에서 승려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영혼의 스승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한 어린아이처럼 스승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방대하고 복잡해서 오직 한 사람, 하나의 관념으로 대표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아이디어를 다 아우르는 사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를 죽여라 라는 말은 어떤 스승이든 그의 모든 것을 배워 그를 초월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배웠던 진실과 깨달았던 거짓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진정한 스승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끈질기게 가르친다. 우리 자신이 신념의 최종 결정자이며 그 결정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당신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의 삶으로 채우라. 한 심리학자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느끼고 진정으로 의도한 것을 말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놀라고 혼란스러워한다. 내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해도 뭔가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특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 부분에서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문화적 규범에 복종하는 삶을 버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다면 모두가 남의 지갑을 훔치고 이웃을 때리고 입에 담배 20개비를 한꺼번에 물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한 훈련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온전함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리고 모호한 문화를 꿰뚫고 그 너머에 가려진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인 지옥에서 우리는 문화적 맹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진실이 아닌데 맹목적으로 믿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념들을 부쉈다. 그렇게 해서 내면의 진실과 만났고 그 단계에서 거짓말을 중단했다. 진정으로 의도한 것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동안 속해 있던 문화권에서 퍼붓는 공격에 대처하는 법을 살펴봤다. 이 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자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채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 책의 훈련 과정을 차곡차곡 따르고 내면화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는 충고에 화들짝 놀랄 수도 있다. 진정한 본성에서 분리되면 아무리 진심으로 온전함을 원한다 해도 그 온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그 온전함이 어두운 과거의 숲이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기쁨의 산을 오르든 말이다. 혹은 섹스, 마약, 로큰롤 등을 무한정 누리며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지독한 고통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독성이 강해서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거나 잔인해지기 쉽다. 진정한 위안을 얻으려면 자신의 참된 본성을 포용할 때만 가능하다.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을 실으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사랑이 번져나온다. 분열된 상태에서는 분노가 치솟지만 완전하게 진실과 일치된 상태에서는 행복한 위안이 샘솟는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위안을 다른 이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바람이 생긴다. 당신이 가는 온전함의 길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쾌활한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사회활동가가 되거나 사람의 몸, 심장, 사회 시스템, 나아가 지구의 치유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더 따뜻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사는 내내 그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평화와 사랑을 위한 힘에 필요한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 꾸준히 하다 보면 마침내 노력과 편안함이라는 이상한 조합을 누릴 수 있다. 매 순간 온전함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일이 아니다. 놀이다. 악기를 연주하듯 익숙한 운동을 하듯 즐기면 된다. 시시한 여가 활동과도 다르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의미 있는 도전에 점점 매혹될 것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몰입 상태에 이른다고 말한다. 몰입 상태가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비밀 호르몬이 분비되어 더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몰입 상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다. 단테는 연옥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몰입했다. 산 아래에서 자신만 옳다고 믿는 과오와 거짓을 정화하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가볍고 강해졌다. 단테는 무수한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여전히 진정한 본성과 분리된 자신의 모습도 모두 떨쳐내기를 갈망했다. 그런 그의 주위에는 행복한 영혼들이 있었다. 온전함을 추구하다가 이 지점에 오면 당신 역시 단테가 느꼈던 기분을 느낄 것이다. 사실 지금 당장 느낄 준비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내 고객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무척 많았다.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금붕어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요. 마크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군 생활이 단 한순간도 즐겁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늘 괴롭고 화가 났다. 그러다 퇴근해 집에 오면 아내와 개에게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댔다. 마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군 생활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3년만 참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요. 캐럴은 예술대학을 다녔다. 하지만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펼치기도 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살다가 47세가 되자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나갔다. 시간이 생기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 하지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친구, 남편, 하다못해 고장난 가전제품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만일 제게 자유가 생기면 근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들 저를 자유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들과 내 친구 레아의 사례를 비교해보자. 레아는 56세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레아는 뉴욕의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에 중독되어 20년을 보냈다. 그러다 중독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20년을 살았다. 이 모든 삶이 레아를 정직하고 무던하고 모든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부분을 찾는 성격으로 만들었다. 레아는 말기암 진단을 받자마자 그 상황을 마지막으로 삶을 기를 장엄한 축하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일단 내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다 해야겠어.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볼 거야. 근사한 음악도 만들어보고 좋아했던 장소들도 다 가볼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모든 사람과 어울릴 거야. 굉장할 것 같지 않니? 내 삶도 장대한 소설 같았으니 죽음도 장대한 소설로 만들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레아는 딜레마에 빠졌다. 레아의 암이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직 살아야 할 날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았대. 어떻게 하지? 정말 아파질 때까지 다시 일할까? 레아가 물었다. 내가 말했다. 글쎄, 버킷리스트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그럼 그냥 계획대로 해버려. 레아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남은 날 동안 엄청난 물리적 아픔과 정신적 아픔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아파만 하면서 보내지 않았다. 더없이 열정적이고 기운차고 요란스럽고 달콤하고 유쾌한 모험의 서사를 써내려갔다. 레아는 훌륭하게 온전함을 추구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 어두운 과거의 숲에서 살기 시작했고 약물로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약물 중독을 극복한 후에는 수많은 거짓 믿음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엄중한 진실에 전념했고 자신을 희생자로 보기를 거부함으로써 연옥의 두 번째 단계에 올랐다. 하지만 생의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하며 살겠다는 결심은 하지 못했다. 레아가 살던 문화에서는 정말 몸져 눕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레아의 본성에 게으름은 없었다. 그녀의 본성에는 음악과 요리와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즐거움이 가시질 않았다. 이제 당신이 두려워할 말을 하려 한다. 당신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 5년이 남았을지 55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절대 긴 시간이 아니다. 고통스러워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문화 관습을 착실히 따르느라 진심을 고문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오직 온전함만 추구하며 살아야 할 때다. 일도 전환의 힘. 레아는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극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순전히 온전함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대다수에게는 이 방법이 최상의 전략이 아니다. 완벽한 삶으로 즉각 방향을 바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은 그리 어렵지도 않다.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엄청난 도약을 할 때보다 아주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긍정적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고 말한다. 매일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지 수천 번도 넘게 결정한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진정한 삶으로 선회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 좋아하지 않는 일은 조금 덜 하고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다음 단계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탔다고 상상해보자. 비행기가 30분에 한 번씩 우측으로 1도씩만 방향을 튼다면 아무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결국 비행기는 예정된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도착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1도씩만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특정 사람이나 특정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나 활동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매일 1분씩 좋아하지 않는 일에 할당된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좋아하는 일에 할당하자. 마크와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군인이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TV를 보고 화를 사귀고 아내에게 잔소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가장 먼저 일도 선회한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 TV 프로그램을 10분 덜 보고 그 시간을 밖에서 개와 놀아주는 데 쓴 것이다. 예술가 되고 싶지만 온갖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던 캐럴은 사실 예술가가 되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숨은 생각에 디자이너가 되려는 꿈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믿음을 의심하고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캐럴은 매일 15분씩 창작 활동에 투자했다. 한 달 만에 그녀는 멋진 그림을 몇 점 그렸고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자유롭고 젊어진 기분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 훈련은 한 번에 1도씩만 방향을 돌려 정말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해주는 훈련이다. 1도씩 방향을 바꾸기. 1. 오늘 해야 할 일 5가지를 적어보자. 2. 다음 주에 해야 할 일 5가지를 적어보자. 3. 올해 시간을 내서 해야 할 일 5가지를 적어보자. 4.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보자. 완벽하게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 위에 적은 일 중 내가 진심으로 오늘 할애하고 싶은 시간은 얼마인가? 0시간이라고 적어도 좋다. 5. 항목별로 투자해야 할 시간과 투자하고 싶은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자. 6. 계획한 시간과 원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일정을 1도씩 조정해보자. 원하지 않는 일을 매일 10분씩 줄이고 원하는 일에 매일 10분씩 더 투자하자. 이 훈련을 할 수 있다면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자원 중에 가장 제한된 자원인 당신의 시간이 행복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연습은 영원하다. 1도씩 방향을 바꾸다 보면 큰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 마크는 소소한 변화를 통해 점점 행복해졌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연금 수령 때문에 억지로 다니기로 했던 3년의 시간조차 더는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3년 안에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고 나면 연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마크는 군에서 떠난 옛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군대를 그만둔 후 삶에 관해 물었다. 친구들은 마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업종을 소개해 주었다. 마크는 이력서를 써서 평소 좋아했던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 지원했다. 그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잠시 경제적 상황을 걱정했지만 이내 그의 선택을 열렬히 지지해 주었다. 아내는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캐럴은 작품 활동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내 대부분 시간을 작품 활동에 쏟게 되었다. 마침내 균형을 찾은 기분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친구며 가족들에게 시간을 쓰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는 연합장이며 각종 기념 카드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했다. 적은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기쁨은 컸다. 이들은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고 마침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몰입 상태에 빠져야 하는 복잡한 기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그 기술을 익히려면 부단히 연습해야 한다. 내게 가라데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동작을 가르칠 때마다 천천히 1000번을 연습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에는 속도를 붙여 완벽한 동작이 될 때까지 다시 1000번을 연습하고 그 다음엔 각 동작에 힘을 실어 1000번을 연습한다. 그리고 점차 힘의 강도를 높여가며 또다시 1000번을 연습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연습을 통해 반드시 완벽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습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저히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는 연습은 영원히 남아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신경학자들은 특정 동작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 동작이 우리의 뇌 회로에 더 많이 연결된다고 말한다. 익숙한 행동 패턴, 가령 사회 관습에 젖어서 했던 행동 등을 바꾸려면 의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후에는 뇌가 예전의 행동을 잊고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가 뇌수술인 셈이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맹목적으로 복종했던 문화적 규범을 벗어버리고 정직함과 행복함을 새로 장착해야 한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종종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저 좋은 것만 하고 살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도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정말 확실한가?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의 문화는 삶의 보상을 주는 제로섬 방정식으로 본다. 누군가 뭔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는다.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덜 가져간다. 학교에서 누군가 우등생이 되면 다른 누군가는 낙제한다. 누군가 부유해지고 유명해진 것은 다른 힘없는 사람 수백 명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화권이 말하는 지혜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옥의 산을 오르던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이 사실을 배웠다. 그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어떻게 연옥의 산에 오르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테도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에게 어떻게 사람들끼리 선함을 나누면서 동시에 더 많은 선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나 연옥에서는 모든 사람이 파이 한 조각씩을 나눠 갖고 나면 처음보다 더 많은 파이가 남는다. 단테의 질문에 베르길리우스는 행복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단테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다. 돈과 권력 같은 기쁨의 산이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상은 나누어야 한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평화,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기쁨이 쪼개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요즘 사례로 생각해보자. 한 가족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향한 사랑이 가족 구성원 수만큼 나뉘어 줄어들지 않는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안길 때마다 가족과 강아지가 주고받는 사랑은 점점 더 커진다. 한 명 한 명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사랑이 더욱더 커진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제한되거나 쪼개지지 않으며 무제한 증식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인간의 탐욕 저 아래에 있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길임을 깨닫는다면 큰 결정을 내릴 용기가 생기며 그 용기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